현재 이관영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6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6년도 양성화에 관련된 절차와 대상, 그 기준을 2014년도에 이미 시행한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질문까지 저한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에 국토부 발표의 위반건축물 유형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유형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베란다 무단 증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베란다를 무단 증축을 통해서 실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높이가 증가하고 또 일조권이 위반되기 때문에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옥탑층에 무단 증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옥탑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옥탑에다가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별도로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용적률과 높이 층수가 위반되는데 건축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주차장에 관련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차장 기준을 위반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야외 공간을 무단 증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상가 같은 경우에 어닝을 설치를 하고 그 하부에다가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무단 증축이 되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1층의 필로티에 무단 증축을 해서 원룸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구획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위반도 해당됩니다만은 주차장법을 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이 26년도에 양성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무단 대수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 쪼개기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한 세대가 두 세대로 이렇게 쪼개서 임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차장 기준에 위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룸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세대당 0.5대이기 때문에 방을 쪼개서 두 세대가 된다면은 이 부분도 0.5대가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생주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세대수가 증가하고 또 주차장 기준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국토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간층에 무단 증축을 한다든지 가설 건축물을 무단 축조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요 구조물을 무단 해체해서 대수선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에 무단 용도 변경,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주거로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적용면적 훼손, 공개공지 사용기준 위반 이런 내용들의 다양한 위반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대표적인 위반 건축물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26년도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11건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내용이 양성화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적용 범위와 절차, 심의 기준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2014년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양성화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이 지난 10월 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2014년도에 한번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여기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2014년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예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보니까요. 법이 시행된 시점을 보니까 2014년 1월 17일부터 그리고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다는 부분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양성화 대상의 위반 건축물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요. 타 법령은 건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타 법령 기준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양성화하는 것이지 건축법령 외의 법령, 그러니까 주차장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을 위반한 부분은 타 법령 기준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만 양성화를 하겠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은 특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허가 후에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양성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례를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무단 증축한다는 부분은 건축물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옥탑의 무단 증축을 양성화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위반 사항이 또 걸리기 때문에 이 주차장법의 기준은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타 법령,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같은 그 내용은 타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건축법령 위반, 양성화로 타 법령 위반 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축법만 위반을 해야만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 건축법 외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2014년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은 제외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번에도 건축법에 한정해서만 양성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상입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14년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양성화를 한다면은 해당 건축물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도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좀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법이 공포되면은 그때 불법을 해서 양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14년도에 법이 시행된 시점이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법을 시행을 했는데 양성화에 관련된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전년, 그러니까 2012년 말까지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14년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26년도에 양성화가 시행한다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 부분은 1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봐야 됩니다만은 14년도에는 바로 전년도의 건물이 양성화에 해당이 안 됐고 전전년까지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반 사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이 안 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및 건축위원회가 위반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주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이 그 시점 이전에 완공되었다라는 증거물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에는 재산세라든가 세금, 수도세, 전기세라든가 그런 납부고지서, 또 항공측량 사진, 또 공공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은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인공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의 사진을 또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측량 사진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불법을 했다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 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이런 내용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시공사와 거래한 계약서라든가 공사비 납부 내역서라든가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 건물이 양성화 시점 이전에 준공했다는 부분을 꼭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무단 용도 변경은 제외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무단 용도 변경은 양성화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양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허가라든가 무단 증축, 대수선은 적용된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은 무단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한 건축물,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 후에 시공 중에 위법사항으로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축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확장해서 사용을 하는데 위반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이나 대수선을 했는데 위반 사항 때문에 준공을 못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에서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가 시행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 항목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5개 항목과 대수선까지만 양성화에 해당이 되고 무단 용도 변경은 해당이 안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6년도 양성화 건축물에 관련된 질의답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성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건축물의 대상과 면적,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가주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가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다른 용도가 한 건물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상가가 위반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되는지 이 내용을 좀 많이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2014년 기준을 통해서 2026년도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6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개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개요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4년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을 보시면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의 안정을 도모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단어가 바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렵고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거만 있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아니면은 상가주택처럼 일부는 상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있는 이 건축물도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0월 2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2026년도 양성화는 2014년도 실태를 보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자료에 구체적인 면적과 용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양성화에 관련된 대상을 보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을 보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을 살펴본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보겠다, 이 부분이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에 관련된 기준을 보면은 단독주택은 49.9평 이하, 즉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99.8평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 25.7평,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되어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즉 위반한 면적까지 포함을 한 그 면적 기준이 이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현재 50평인데 위반한 면적이 5평이다. 그러면은 다 합해서 55평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반한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014년도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면적 기준에서 무단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복합 용도입니다. 복합 용도의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용도는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죠. 비주거 용도까지 포함을 해서 한 건물에 있는 경우를 복합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와 상가가 결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든가 점포주택이라든가 또 다른 용도와 결합되어 있는 건축물을 바로 복합 용도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 면적 기준을 볼 때에 주거만의 면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가 결합되어 있다면 그 건물 전체를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20평이고 주택이 50평이라면 이 부분을 다 하면은 70평이기 때문에 이 70평에 관련된 면적 기준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면적에 관련된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용도에 관련된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복합 용도의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복합 용도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 면적 20평, 주택 면적 50평이면은 이 부분이 다 합해서 70평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별도로 위반한 면적이 5평이다. 그러면은 75평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 60제곱미터고요. 2층부터 4층까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각 층별로 80제곱미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가주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건축물의 주거용 옥탑을 30제곱미터 이하로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무단 증축을 했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60제곱미터, 그리고 다가구 주택 80제곱미터 곱하기 3, 그러면은 38에 24, 240제곱미터죠. 그리고 옥탑층을 불법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위반한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을 더하게 되면은 33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딱 33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근린생활시설까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5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타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총 합산 면적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상가주택이나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은 총 면적을 따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거용만 따지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양성화에 관련된 해당되는 용도는 바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법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택 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용도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일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양성화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주택 용도가 아닌 타 용도의 위반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만 불법을 했을 경우에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타 용도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합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즉 상가주택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주거용 용도는 불법을 안 저지르고 상가를 무단 증축을 해서 위반된 경우, 즉 상가가 위반한 경우인데 한 건물에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주택 용도가 아닌 타 용도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상가를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 양성화가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양성화에 구체적으로 예가 나와 있는데요. 1층과 2층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각 층이 60제곱미터로 나와 있고요. 3층과 4층이 다가구주택인데 각 층이 9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근생을 30제곱미터 무단 증축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근생이 120제곱미터고 30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으로 했기 때문에 근생이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인데요. 총 합해서 주거 용도가 18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 보니까 33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근생의 30제곱미터 무단 증축한 부분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바로 2014년도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본다면은 2026년도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이 상가가 위반된 경우에는 이 면적을 잘 따져보시고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이 50%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이 80제곱미터고 2층이 주택인데 60제곱미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생이 50%가 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가 없겠죠. 앞서 말한 대로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연면적에서 50% 이상이어야만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용 옥탑에 25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한 부분까지 합해서 보니까 주거용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건축물에서는 50% 미만이지만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이 부분까지 다 합해서 보니까 50%가 넘어버려서 이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건축물까지 면적을 포함을 해서 50%가 넘으면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 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해도 주거용이 5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도 양성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경우에
주거 비율 50% 이상을 맞춘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무단 용도 변경은 양성화가 불가합니다. 제가 질의답변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용도 변경은 양성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생 빌라라든가 근생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 또 임대 넣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됩니다. 양성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타 위반 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서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부분은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영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질의답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2014년도에 관련된 양성화의 가이드라인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도로 조건, 그러니까 맹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로의 너비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건축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위반한 건축물이 많은데요. 일조권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진행으로 양성화가 되는지 그 내용도 보고요. 다세대 주택의 공용부 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옥탑층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공용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양성화가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2014년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법이 시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 관계, 그리고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좀 물어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양성화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44조, 46조, 47조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동규정 적용 시에 도로의 최소 너비는 3m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위반을 했는데 그 건축물 앞에 도로가 있겠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의 최소 너비는 3m여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규정을 보면은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고요. 46조는 건축선의 지정,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과 도로의 그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의 지정이고, 도로의 너비가 4m를 미달할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건축선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조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인데요. 건축물, 그러니까 담장까지 포함을 해서 건축물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가 있는데 담장이라든가 건축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수직면을 넘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건축선에 관련된 위반이 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도로 너비가 부족한데 이게 양성화가 안 됩니까? 혹시 예외사항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외신을 보면은 예외사항이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도로의 너비가 부족해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이어야 해당이 되는데 3m가 만족이 안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보시면은 소방서장 등과 협의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건축법 44조, 46조, 47조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 막다른 도로에 있고 도로의 너비가 부족한데 혹시 그 건축물에서 30m 내에 4m 도로가 있다면 소방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너비가 3m가 안 되면 그 주변에 4m 도로가 있는지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로부터 20m 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로라든가 대지 상황에 봤을 때 소화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부터 20m 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원이나 하천이나 광장, 어린이 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경우에도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 너비가 3m가 안 돼도 소방서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더라도 소방서장이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도로 조건이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맹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외신 중에 맹지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맹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지만 현황도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상으로는 맹지지만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현황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맹지에 건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법에 따라서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과 협의를 거쳐서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맹지에도 주변에 너비 4m 도로가 30m 내에 있다면은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맹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이 불법으로 또 무허가로 건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한정해서 해당하기 때문에 맹지에 건축한 건물도 가능하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 위생과 도시계획 사업 시행 등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안전, 위생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내용 등을 참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장조사서의 내용에 구조안전이라든가 위생상 지장 유무 등을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업무는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에게 직접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지장 여부는 허가권자가 관련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인근 주민의 일조권 저해 여부는 일조권 기준 적용 시와 현황 비교 등을 통해서 위반 정도 및 수인 한도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이 4층의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실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조권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조권 위반 같은 경우는 위반 전 적용 시와 현황 비교 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양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심의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공용 부분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옥상 부분이라든가 1층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정인에게 개별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등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입주민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세대 주택의 공용 부분 양성화의 적용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언론적인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례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공용 부분 다세대 주택의 옥상입니다. 옥상 등을 증축해서 구분 소유자 중
한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주민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1호 주인이 옥상에다가 불법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부터 3층 다른 입주민들은 개별 소유를 했습니다만은 이 옥탑이 공용 부분인데 401호의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성화가 되느냐 이 질문이 되는데요. 구분 소유자의 전용 면적과 증축 면적을 포함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401호가 옥상에 불법 증축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401호의 전용 면적과 불법의 이 면적을 합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층 사람과 3층 사람의 그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든지 민사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 목적의 1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하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 만약에 10세대가 있다면 한 사람이 그 10세대를 다 소유를 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옥탑에다가 불법으로 증축을 한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를 해서 전용 면적과 위반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세대 주택의 공용 부분의 불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공용 부분을 증축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옥상의 일부를 불법 증축해서 원룸이나 투룸으로 임대를 놓고 그 임대 수수료를 구분 소유자 전원이 나눠서 갖는 경우라든가 또 건축물의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점유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요. 구분 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 부분 면적을 나누어서 각 전용 면적의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옥상에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라면은 그 30제곱미터를 각 지분대로 나눠서 만약에 주인이 3명이라면은 10제곱미터씩 나눠서 각 주인별로 다 면적을 가산을 해라. 그래서 그 가산한 면적이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한 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세대가 85제곱미터를 넘었다. 그러면은 양성화가 안 된다. 이 내용이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년도 양성화 시행 질의답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양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26년도 시행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2014년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세대수 늘리기, 가구수 쪼개기 이와 관련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세대수 늘리기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무단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가구수 쪼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양성화에 해당되는지 정말로 가능한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답변을 보시면은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 간의 경계벽을 변경을 해서 3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경계벽의 변경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양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 건축물은 증축이나 대수선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무허가로 대수선을 변경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경계벽 변경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대당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의 한 세대를 두 세대로 분할하는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냐? 여기서 분할 후의 면적을 보니까 세대당 각 75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제곱미터의 한 세대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쪼개서 1호실, 2호실을 만들어서 각 세대당 전용 면적이 75제곱미터인 경우에 양성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은 전체 연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반 면적을 포함을 해서 세대당 면적을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특정법에 해당되므로 분할된 세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 세대를 두 세대나 또 세 세대로 분할을 해서 변경 후에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해서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무단 대수선을 통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즉 가구 수 쪼개기가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2014년도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구수 쪼개기, 가구수 증가에 같은 경우는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증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에 양성화에 관련된 대상 건축물로 판단을 하고요.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됩니다만은 그 부분을 위반해도 양성화에 관련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구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주차에 관련된 설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룸이 된다면은 원룸의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대로 있다가 만약에 세대가 된다면은 한 대가 더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리외신을 보게 되면은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양성화법은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양성화가 가능하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을 양성화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구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증가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차 대수가 부족해도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성화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도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도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서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1990년 4월 21일 이후에 다가구 주택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330제곱미터까지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 질문을 했는데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해설을 보시면은 사용 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과 다름없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330제곱미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한 건축물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현재 사용 용도와 구조가 다가구 주택과 다름이 없다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 부분이 네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3계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되는데요.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도 포함되는지, 이 질문입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제곱미터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포함을 시켜도 되느냐, 이 질문이 되는데요. 답변은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위반 면적을 포함을 해서 건물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법이 33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다중주택은 허용을 해줍니다만은 어지간한 다중주택은 여기에 면적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다중주택은 불법 면적 포함을 해서 16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시면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에 따라서 양성화 대상을 165제곱미터 이하, 즉 단독주택이죠. 여기서는 다가구주택은 제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이라든가 공관 이런 부분도 165제곱미터 이하의 규정을 받아서 양성화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3계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해서 주택 층수가 4계층이 되면은 다가구주택 기준, 즉 3계층 이하가 다가구주택 기준인데요. 층수의 규정을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인데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가구주택이 기존에 3계층이 있었고요. 옥탑에다가 1계층을 늘렸기 때문에 4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보게 된다면은 4계층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다가구 주택이면서 4계층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그냥 양성화를 해줍니다. 문제는 세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법. 설령 이 건축물이 다가구 주택이면서 4계층이더라도 나중에 이게 매매를 할 경우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세법상으로는 이 부분을 다세대 주택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양성화 특별법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번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양성화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옥탑방을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에 폭탄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세법과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위험한 그런 양성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특정법에 따라 사용 승인으로 기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법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해당 행정청의 세무과와 한 번 더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성화에 관련된 질의답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양성화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불가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발코니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일조권이 위반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 베란다가 생기면서 불법으로 확장을 하고 실내 공간을 만들면서 일조권이 위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베란다 불법 증축이나 발코니 불법 증축, 이 내용이 어떻게 양성화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화 불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부지 및 구역,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을 한 부분은 양성화가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양성화가 안 되고요. 접도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도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양성화가 안 된다. 정비구역도 많은 지역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도 양성화 불가 지역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같은 경우도 양성화가 안 되는 지역인데요. 다만 여기서 예외 조건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판단되는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또 정비구역 이런 부분은 도심 내에 있는 건축물로 사업이 진행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지정 이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그 건축물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언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정 이전에 불법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지정 이후에 불법 행위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건축 허가와 다르게 시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 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느냐 이 질문인데요. 답변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폐율을 위반했다든가 용적률을 위반한 건축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가구수를 쪼개기 한 경우는 주차장이 늘어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들을 위반해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설을 보시면은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률이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또 민법상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또 건축법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으로 본다는 부분이 여기서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이격거리 같은 부분은 인접대지로부터 50cm, 1m 이렇게 이격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옆집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집과 딱 붙어가지고 건축물을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해설을 보시면은 민법 이격거리 기준 위반은 동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경계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 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법상 이격거리가 부족을 해도 양성화를 해주는데요. 양성화를 해주는데 인접지 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옆집 주인은 불법 건축물 당사자에게 인접대지를 이격을 안 했으므로 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지루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어지간하면 잘 합의하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건축 허가와 다르게 시공했기 때문에 무단증축이나 불법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용적률, 주차장, 정화조, 민법상 이격거리가 위반해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201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이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2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불법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로 양성화가 가능하냐? 답변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서 한동으로 판단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의 부속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 마당에다가 온실이라든가 또 창고 같은 부분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용도임이 명백한 그 내용이라면은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 내용이 세 번째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30제곱미터 이하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은 165제곱미터입니다. 다중주택도 많이 불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중이용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수랑 상관없이 165제곱미터 이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위반 면적까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세대가 85제곱미터를 초과를 했고요. 또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도 있는데 그러면은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전 세대가 85제곱미터 이하에 되느냐 아니면 각각 각 세대별로 면적을 따져봐야 되느냐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답변을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 세대 중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세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양성화가 안 되죠. 그런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세대는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세대 주택 보게 되면은 2층부터 5층까지가 일반적으로 층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세대별로 면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대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해서 일조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때문에 최상층에 베란다가 생겼는데 여기다가 실내로 만들었는데 일조권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하냐? 답변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하냐? 이게 바로 이제 건축법령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무단 증축이잖아요. 무단 증축은 건축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성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화가 안 되는 그러한 기준은 도로 조건이 미달된다든지 그리고 또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물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47조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한 건축 기준은 특정법 적용 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조권을 위반한 건축물들이 많죠. 베란다를 불법 증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별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위반 면적 포함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이라든가 또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또 주택법을 받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가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아파트.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 뭐 아파트는 단지형 소형주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원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 층수 등에 따라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말하고 있고요.
양성화법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 규모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경우만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 다중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만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6년도 양성화에 관련된 질의답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해설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지나 임야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 내용을 좀 찾아보고요. 양성화에 관련된 처리 절차와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설한 내용은 2014년 2월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내용이 양성화에 관련된 특별법이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해당 행정청에 배포를 했는데요. 제가 해설한 내용이 2014년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법이 시행되면 최종 양성화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해설한 내용은 제가 예측해서, 즉 2014년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했는데요. 대략 한 29페이지 정도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양성에 관련된 처리 절차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지나 임야 등의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에 건축물 대장 등재 등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인데요.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 말하는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무허가로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해설을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과 보전 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 지역에 해당하므로 제가 5회 영상에서 양성화 불가 지역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과 보전 산지 등지 같은 경우는 양성화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곳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특정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물 대장 등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보전산지 외 지역에서는 무허가로 증축을 하거나 무허가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 즉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되므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재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농지 전용 허가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모두 일괄적으로 양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건축법에서는 양성화를 시켜주지만 농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농지 전용 허가 이 부분은 불법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행정에서 이원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나 임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되고, 즉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 등재가 가능하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법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즉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006년 5월 이전에 비도시 지역의 농지에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했으나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답변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아주 자세한 내용인데요. 2006년 이전에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이 바로 비도시지역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시면 거기에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도시지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비도시지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가 된 경우죠. 이럴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해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거용 건축물은 양성화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사용 승인 미이행 시 운용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됐는데 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이 된 경우에는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부로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1년 이내에 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모두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즉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밀린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 미이행 시 권리, 즉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즉 양성화가 소멸된다. 이렇게 운용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이행강제금을 다 내라는 경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조건부로 받아놓고 또 매매를 하거나 또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항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 사용 승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행사항 불이행 시 사용 승인을 취소함을 사전 통지하고, 즉 양성화가 취소된다는 부분을 사전 통지해라. 그리고 사용승인 기간 만료 시 즉시 사용승인 취소 통보하고 위반 건축물로 관리를 해라. 이 지침이 국토부에서 나간 행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낸다면은 양성화가 취소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중에는 양도 등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서로 당사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조건부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가 다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또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건부 사용승인 기간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3의 취득자에 대한 처분 등 재반 문제 발생을 고려해서 건축물 대장 등본 발급 제한 등을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사용 승인 받은 경우는 꼭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관련된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신축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증축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축, 증축 이런 내용이 건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하고 건축행위나 대수선 관련된 위반 사항들이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양성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도 양성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하냐? 이 질문인데요. 바로 옆집의 부지를 침범해서 건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준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나 또 미사용 승인 건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은 인접지, 그러니까 경계 침범을 당한 땅이 되겠죠. 바로 옆집 땅이 되겠는데 그 인접지도
대지 일부를 분할한 이후에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된다. 만약에 A라는 부지가 B라는 부지의 한 5평을 이렇게 넘어가 있다면은 이 5평 부분을 대지를 분할을 해라. 분할을 한 다음에 이 B땅도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된다. 이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지 일부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접부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인접부지와 민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지적상에 관련된 경계 문제가 복잡하므로 침범한 부분을 대지 분할을 해서 이 A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면은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성화에 관련된 처리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권자가 신고 요령 통지라든가 신고를 유도하는 이런 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건물주에게 공문이 나가서 이번 기간 안에 양성화를 하십시오라고 통지를 하고 또 신고 요령 같은 부분들도 보내고 또 처리 절차 관련된 내용들도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에게 의뢰한다고 나와 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안전이라든가 위생 문제라든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또 특정 건축물 신고서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현장 조사서, 대지권리 증명 서류 등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해당 지자체 건축가라든가 또 양성화에 관련된 처리센터에 신고를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허가권자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지가 양성화 불가 지역인가 또 아닌가 이 내용도 보고요. 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유관계 또 무엇을 위반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소방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은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이 소방서랑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양성화에 관련된 대상 건축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은 그 다음 절차는 바로 건축 심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10명, 15명 이렇게 들어가고 뭐 적게 들어가면은 5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당 지자체별로 이렇게 양성화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뭐 소위원회로 구성할지 아니면은 뭐 10명 이상으로 구성할지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를 받을 때 구조안전이나 위생방화나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뭐 인근 주민의 일조권 피해 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건축 심의에서 통과를 할 건지 아니면은 거절을 할 건지 이 내용을 심의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바로 사용 승인 대상의 여부가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을 하고요. 말 그대로 양성화가 통과된다는 부분이죠. 이 사용승인은 준공입니다. 준공.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준공을 내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에 사용승인서라는 내용의 공문이 건축주나 건축사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물 대장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반 건축물이었다면 위반 건축물이 없어지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었다면 이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용승인서가 완료가 돼야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건축물 신고 기간은 신고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법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건축 심의 절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끝나는 기간 한 달 전까지 접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양성화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보시고요. 양성화 처리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6번에 걸쳐서 2014년도에 관련된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2026년도에 양성화 특별법이 공포되면 새 가이드라인을 제가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내용은 2014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2026년도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구독에서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양성화를 하실 분들은 해당 지자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십시오. 해당 지자체 건축사 사무소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